1991년 걸프전은 40여일간 계속됐다. 그런데 다시 이라크에 전쟁의 기운이 짙어가고 있다. 미영 동맹국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연이 나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이라크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군비는 병원. 걸프전 이후 6년 동안 이라크에서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달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입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암 환자들이다. 11년 전 터진 전쟁 때문에 죄 없는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치료약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As you see, most of our patients are complicated and many of them are handicapped and some of them are died one by one because of the lacking of many supportive measures. There was no medicine. 치료약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과 최신 장비 지원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죽은 거고요. 병원은 실제로 죽기 위해 오는 곳이 돼버렸죠. 약제실 앞에선 종종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아랍 제1의 산유국으로 중동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라크. 지금은 병원에서조차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인데 1997년 경제 제재는 부분적으로 해제됐으나 여전히 많은 물품이 부족하고 중요한 의약품은 구입이 금지된 상태다. 이라크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때문이죠. 또한 약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이라크 국민들과 새로운 체제의 설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한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라 2,200만 국민의 국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유엔이 이라크를 처벌하는 건 이라크인들의 인권과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보리의 부패, 특히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라크 담당 유엔 사무부총장이었던 데니스 할러데이는 유엔과 미국이 결정한 비인도적인 경제 제재를 비판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 온 한스 폰 스포닝 역시 얼마 안가 사임했다. 경제 제재로 이라크 전역이 겪는 고통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That's a tragic state of affairs. 인류의 안녕을 증진하고 전 인류, 특히 어린이의 인권 존중을 주창하는 유엔이 이런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이 더욱 비극이죠. 그러나 미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 후세인 때문에 이라크의 경제 제재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 대통령들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라크 공격은 지난 15년을 통틀어 가장 잔인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반격도 없이 42일간 계속됐고 11만 건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을 극빈자로 전락시킨 경제 제재 외에도 이라크를 무너뜨리는 검은 그림자는 또 있었다. 사실상 걸프전은 개발 후 실전에서 실험하지 못한 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걸프 전쟁은 사실상 핵전쟁이었어요.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탱크를 뚫기 위해서 포탄 끝에 우라늄을 씌운 총알을 사용했거든요.
미국은 800톤의 우라늄을 이라크에서 사용했고 그 방사능 분자들이 바람을 타고 사막으로 날아갔던 거죠. 때문에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어린이 발암률은 6배에서 12배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10배에서 20배가량 방사능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During the last 10 to 11 years, the incidence of cancer patients in our children had been increased about 4 to 5 times. Most of them are from outside Baghdad, 60 to 70% from the south of Iraq. Most of them are from areas which is nearby what is called the battlefield. 전쟁 후 이라크에서는 백혈병과 암, 그리고 기형아 출산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라크 의사들은 주 원인이 핵무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쟁 후 갑자기 늘어난 기형아 출산율은 임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바스라에 있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의사였고요. 아내가 자꾸 악몽을 꾸다가 깨곤 했대요. 기형아가 태어나는 꿈이었는데 그건 바스라시의 높은 발암률 때문이었죠. 높은 발암률에 대한 공포가 악몽으로 나타난 거죠. All these children is generation of the future. We lost the generation. What the crime the Iraqi children were done to receive this punishment? What crime? 이라크의 비극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정한 한 사람, 후세인을 제지한다는 명분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그 고통은 2200만 이라크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Go after Iraq. Do you really think the American people will tolerate you widening the war beyond Afghanistan? As I mentioned, Helen, this is a long war against terrorist activity. There's no question that the leader of Iraq is an evil man. After all, he gassed his own people.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까지 미국과 이라크는 절친한 우방국가였다.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적 영유권 분쟁으로 전쟁을 할 때도 미국은 이라크 편이었고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었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은 후세인에게 등을 돌린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를테면 불순종죄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범죄죠. 그건 처음 자행한 범죄였어요. 미국은 후세인이 원한다면 쿠웨이트와 국경을 조정해도 좋다고 넌지시 비쳤지요. 하지만 후세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쿠웨이트 전체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한 셈이죠. 아마 그는 물러설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가 물러서길 바라지 않았어요. 전쟁을 원했거든요. 불순종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후세인은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후세인은 걸프전이 터지기 직전 협상을 제의했고 유엔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 중재를 거부했다. 미국은 재정과 무기를 보조해주고 군사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친구이자 동맹관계에 있던 한 개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괴물 같은 인간을 창조해냈고 그는 중동 지역의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아랍, 걸프, 사우디에 300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였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은 세계 원유의 60%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 원유 통제권에 있다. 원유 통제권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원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9.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원유자원 최후의 보고로 불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중단했던 송유관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남부와 러시아 흑해 항구 도시를 잇는 1580km의 원유 파이프라인은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독재 원유를 둘러싼 미국의 관심이 중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주요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루지아 등에 미국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의 유전지대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앙아시아는 석유 같은 자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군이 주둔을 하면 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군 걸프 북쪽의 미군을, 터키 동쪽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인도양에서 태평양, 대서양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거죠. 개척과 팽창의 역사 200년,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지애나를 매입해 영토를 크게 넓혔다.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또 하와이를 합병하고 19세기 말에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 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시대를 열어간다. 2차 대전 후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제국주의의 발로 때문은 아니었죠. 이런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주 목표는 패권 유지입니다. 군사 제국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은 식민지 지배라기보다는 현대적인 형태의 제국주의죠. 전 세계를 통제하고 군사 또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견줄 만한 다른 세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로마적인 정책입니다. 독재와 학살의 기록으로 가득 찬 중남미. 1970, 80년대 엘살바도르에서는 독재 군부에 맞서 농민 반란군이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진 독재 정권의 포악한 정치는 갈수록 심해졌다. 당시 엘살바도르에 새로 부임한 대주교 로메로. To the men of the army,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the suffering people, I beg you, I ask you, I order you, in the name of God, stop the repression. 연설 다음 날, 인권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던 로메로 대주교는 미사 도중 암살당한다. 그런데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Cables are both from the American Embassy in El Salvador. One is from Dean Hinton, who's then ambassador to El Salvador in 1981. And it discusses a meeting during which Roberto D'Aubuisson. 이 증거는 미국이 엘살바도르의 독재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적 민족주의는 감염되기 쉬운 바이러스입니다.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전염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사람을 쉽게 감염시킵니다. 자유라는 전염병이 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유가 이 세상에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장군. 악명 높은 독재자지만 미국과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면서 그는 붕괴된다. 80년 초 사실 개혁을 촉구하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도 친미 성향의 정치가에게 선거에서 패배한다.
경제적 식민지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던 과테말라에도 학살이 자행됐다. 로메로 측의 암살로 독재의 만행이 여실히 드러났던 엘살바도르.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미국은 각 나라의 독재 정권을 도운 후 절대 복종이라는 수확을 얻었다. 미국이 많은 중남미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던 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스쿨 오브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군인을 위해 설립된 군사훈련학교로 학생과 강사 90% 이상이 중남미 출신들이다. 1947년 설립돼 50년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이 학교의 군사 수업은 쉽게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SOA는 정부에 대항하거나 비난하는 반정부주의자 혹은 반정부 단체에게 진압과 테러라는 전술을 사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문이나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확실해진 거죠. 미국은 남미 전역을 상대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난폭하게 진압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남미를 호령하던 권위주의 정치가 중에는 이 학교 출신이 여럿 있다.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국무성의 보고서를 비교해본 결과 학교 창립 이래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남미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인권 유린과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통해 스쿨 오브 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이 독재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서슴없이 테러와 학살을 일으켰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독재자의 충성을 약속받은 셈이다.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조국 미국이 독재 정권을 도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왔다. 인권 유린의 이용들은 스쿨 오브 아메리카의 폐교를 요구하며 해마다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린 140여 개국의 군사 교육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다른 나라의 병사와 장교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잘한 일이죠. 덕분에 이들은 법치를 알게 되고 군대에서 지켜야 하는 통일된 규범 하에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러고 나서 각각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고 산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략가 조지 캐넌. 그는 2차 대전 후 세계 인구 6.3%에 불과한 미국이 세계부의 5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힘의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20여 개가 넘는 군수업체들은 기호황을 누렸다. 전 세계 전쟁터로 무기를 공급하는 군수업체들의 움직임은 분주했고 소위 악의 제국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는 냉전 기간 중에는 공산주의를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은 높은 국방 예산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막대한 국방 예산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힘을 잃었다. 미 국방선과 방위산업체들의 고민은 심각했고 생존 전략은 필사적이었다. The fact is, civilized society is under siege. The world is populated by renegade nations and extremist
factions to use any method available to spread their beliefs. 이 광고는 군수업체의 필요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And upgrad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냉전 후 많은 국방 관련 회사들이 합병되었습니다. 레이시오는 유스를 샀고, 록히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을, 보잉사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를 샀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진 셈이죠. 하지만 국방 예산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냉전 시대만큼이나 증가된 상태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던 미 국방 예산은 걸프 전쟁 이후 잠깐 늘었다가 1990년대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9.11 테러가 터지면서 예산은 다시 증가했다. 9월 11일 이전 미국은 매년 총 국방비로 3,25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건 적어도 총 국방비가 미국 다음으로 큰 15개국의 국방 예산 총합과 맞먹을 정도의 예산이죠. 그건 엄청난 국방 예산입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는 국방 예산을 늘리는 정당한 이유가 됐던 것이다. 현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의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해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대적하기 위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악의 축과 관련해서 미군은 두 주요 분쟁 지역과의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 북한을 고려한 겁니다. 군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두 지역의 능력을 과장해야 했던 겁니다. 확실한 전쟁 대상이 있고 명분이 있다. 따라서 미 국방 예산의 증가는 정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선 국방부와 군수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정을 하든 않든 미국인은 모두 강력한 국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몇몇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현재 미국의 빅3로 불리는 군수업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록히드 마틴, 비행기 전문 군수업체 보잉, 토마호크 미사일로 9.11 이후 주가가 50% 낮은 레이시온이 있다. 이들 군수업체의 1997년 의회 로비 자금을 보면 록히드 마틴은 약 67만 달러, 보잉은 80만 달러, 레이시온은 29만 달러를 주었고, 국방성으로부터의 수주 금액은 록히드 마틴 181억 달러, 보잉 138억 달러, 레이시온 63억 달러였다. 군산 복합체는 미국의 군사적 힘을 주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죠.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견줄 만한 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군 패권을 쥐고 있는 거죠. 군산 복합체라는 것 자체가 곧 미국입니다. 그 둘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성하는 뿌리가 되죠. 무기무역자원연구소장 윌리엄 하퉁 교수. 그는 국방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대테러 전쟁에 의한 예산 증가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일 뿐, 국방 예산 증가의 뒤에는 군산 복합체의 이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부시 행정부에는 전 군수산업 고위 간부, 회의를 받는 컨설턴트, 또 대주주들이었던 정부 관료 지명자가 32명이나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는
부시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8명이나 됩니다. 현 부시 정권의 부통령 딕 체니의 아내 린 체니는 록히드 마틴의 임원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노스롭 트루먼의 고문이었다는 폴 월프위츠는 현재 국방부 차관이다. 또 제너럴 다이나믹스 부회장 출신인 보던 잉글랜드는 현재 대군성 장관이다. 국방성에서 군수업체로 가면 군수업체로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국방성의 운영체계라든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방법, 무기자금 조달 방법 같은 걸 알게 되니까요. 또 반대로 군수업체에서 국방성으로 이동하기도 하지요. 이를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산업 부분을 포함 군수업체와 국방부, 정계 인사들의 관계가 돌고 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정부고 어디서부터가 민간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라는 범주 자체가 사져버렸거든. 더 이상 누가 공익을 보호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정부와 기업을 오가며 일합니다. 기업이 정부를 다스린다는 느낌이 종종 들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 공산주의를 봉쇄한다는 세계 전략을 실천한 군부 출신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도 1961년 자신의 고별사에서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위험이 반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K사,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값을 올려 퇴파하는 투자회사며 또 미국 내 11번째 방산업체도 거느리고 있다. 1987년 창업한 K사는 연평균 수익률 36%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말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각하고 9.11 이후 올린 수익률이 무려 55%에 달했다. K사는 투자은행가죠. 국방안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전직 고위 정보 관료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원진들 중에서 이사회 회장인 프랭크 칼로치는 레이건 시대에 국방장관을 지냈죠. 미국 부시 전 대통령, 미국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방장관 칼루치,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필리핀의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 이들은 현재 K사의 임원과 고문들이다. 박태준 전 총리도 한때 고문을 담당했다. 전 대통령 출신들이 고문이나 임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 대통령들의 클럽, 혹은 부패 자본주의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세계 언론들이 보는 눈은 곱지 않다.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다른 어드바이저들의 역할은 처음 우리가 그 투자 업무를 고려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계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분들의 그런 명성이나 그런 걸 이제 봐가지고 아무렇게나 못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러한 부정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 등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K사가 한국에 왔을 때 누가 그들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이들을 거절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 K사는 승승장구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한국에도 상륙했다. 2000년 10월 JP모건 컨소시엄과 함께 한미은행의 주식 40.4%를 인수했다. 한미은행 인수 전 뉴욕타임스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 회사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미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Your economy would have come booming back this fast. It is a wonderful thing, and everybody here ought to take great pride in the fact that Korea is setting again. 실제로 부시 전 대통령이 당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My heart was going too fast. 전 부시 대통령은 K사가 한국의 유수은행들을 사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건 그가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가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친 셈이죠. 고위 관료들의 권한 남용 및 법 위반을 감시하는 사법시민단체인 주디셜 워치는 K사를 주목,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부와의 사이에 오고 간 문서들을 입수했다. 현 국방장관 럼셀드에게 전 국방장관이며 현재 이 회사 회장으로 있는 프랭크 칼루치와 국방장관 출신인 윌리엄 페리가 편지를 보냈고 현 국방장관이 그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국방장관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관들이 모여서 K사와 미국 관련 이슈, 이 둘 중 뭘 논했겠습니까? 당연히 K사와 관련된 일이었겠죠. 정보공개법에 따라 우리가 요청한 문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적절한 사업 관행을 채택하고 여기에 기업과 정부 관계, 그리고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면 관계된 모든 것을 오염시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심각한 순간에 당면하게 됩니다. 신뢰 위기, 믿음의 위기 말이죠. 군사강국 미국에 있기까지 군부, 군수업체, 정치인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하는 긴밀성을 갖는데 전 세계 무기 시장은 이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 무기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프랑스 등으로 이어지는데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무기 거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장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죠. 무기 수입국을 보면 대만이 1위, 중국이 2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 그리스, 우리나라가 7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반영된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30년 동안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건 미국 보잉사의 F-15K였다. 그런데 보잉사의 끈질긴 로비와 외압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말들이 떠돌았다. 실제로 F-15K 구매를 둘러싸고 방한한 미국 고위층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보잉의 F-15K를 팔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는 의혹이 있다. 냉전 초부터 미국은 항상 한국에게 미국 제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해왔고 이번에도 프랑스 전투기가 기술적으로 훨씬 현대화된 제품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한국군에서도 프랑스 전투기가 보다 나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시 합참의장께서는 기종이 이미 기종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시험평가가 큰 의미가 있겠냐. 만약에 최종 기종 결정에서 F-15가 결정이 안 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큰일 아니냐. 아시아타임스지에는 한국의 전투기 구입을 두고 미국이 반칙했다는 논평이 실렸고 전투기 스캔들이 한국을 뒤흔든다는 기사도 났다. 본드, 캐넌 등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F-15 판매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마지막 시기에 그들의 관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보잉사는 정부 고위 관료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한국에 와서 자사품을 구입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난 이것을 부패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이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정부 내에 누구를 친구로 두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 자본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투기 분석 자료를 무시한 채 미국의 의견에 따라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보복 위협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죠. 의적의 의지에 사는 브라이언 윌슨. 15년 전만 해도 그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건장한 남자였다. 그러나 반전 시위를 하던 중 두 다리를 잃었다. 한 평범한 청년이었던 브라이언 윌슨이 세계적인 반전운동가가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저는 베트남전 당시 장교였는데 제 눈으로 미군의 포탄이 한 마을을 파괴한 걸 봤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수백 명의 베트남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봤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는 조국이었다. 못되고 비난할 수 없었던 브라이언 윌슨은 조국 미국에 대해 또 미국의 전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떠다니며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왜 어떻게 전쟁에 개입했는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다. 전쟁터의 참혹함을 겪은 한 젊은이의 고뇌는 반전운동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중남미부터 브라이언 윌슨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 어디든 찾아다녔고 1987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다. 무기와 로켓 포탄을 엘살바도르로 수송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었죠. 철로에서 기차를 막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우리더러 구속되어 감옥에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차가 속력을 높여 나를 치고 계속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차 밑에 깔렸고요. 미국 지뢰 때문에 니카라가,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앙골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가 드문 건 아니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그런 사람들의 편에 속하게 되었을 뿐인 거죠. 자기 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인 브라이언 윌슨.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고뇌도 많았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제가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 대통령, 의회, 그리고 군구조 모두가 절대로 틀릴 리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결국엔 일이 틀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죠. 처음으로 내가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난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었거든요. 난 늘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탈됐고 내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과 박예축 후세인과 김정일이 있는 한 미국은 자국의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군수기업형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완벽하지 않습니까? 세계 60개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앞으로 20년간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군수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고위 관계자들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냉전 당시에도 미국은 군 예산 증강을 위해 구소련의 힘을 계속해서 과장했었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미군이 군 증강을 위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는 미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미국의 힘의 정치에 희생되고 있는 제3세계의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 대륙의 역사 200년, 미국은 끊임없이 대륙을 확장하고 막강한 힘을 키워왔다.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됐고 미국인들은 조국과 위대한 지도자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가진 힘의 역사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축복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미국은 늘 스스로 슈퍼파워 역할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건 곧 군사적인 슈퍼파워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대로 어디든 군을 파견하고 개입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군사적 슈퍼파워가 아닌 인도주의적 슈퍼파워 말입니다. 치료약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과 최신 장비 지원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죽은 거고요. 병원은 실제로 죽기 위해 오는 곳이 돼버렸죠. 약제실 앞에선 종종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아랍 제1의 산유국으로 중동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라크. 지금은 병원에서조차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인데 1997년 경제 제재는 부분적으로 해제됐으나 여전히 많은 물품이 부족하고 중요한 의약품은 입이 금지된 상태다. 이라크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때문이죠. 또한 약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이라크 국민들과 새로운 체제의 설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재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 대통령들이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라크 공격은 지난 15년을 통틀어 가장 잔인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반격도 없이 42일간 계속됐고 11만 건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을 극빈자로 전락시킨 경제 제재 외에도 이라크를 무너뜨리는 검은 그림자는 또 있었다. 사실상 걸프전은 개발 후 실전에서 실험하지 못한 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걸프 전쟁은 사실상 핵전쟁이었어요.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탱크를 뚫기 위해서 포탄 끝에 우라늄을 씌운 총알을 사용했거든요. 미국은 800톤의 우라늄을 이라크에서 사용했고 그 방사능 분자들이 바람을 타고 사막으로 날아갔던 거죠. 때문에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어린이 발암률은 6배에서 12배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한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라 2,200만 국민의 국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유엔이 이라크를 처벌하는 건 이라크인들의 인권과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보리의 부패, 특히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라크 담당 유엔 사무부총장이었던 데니스 헐러데이는 유엔과 미국이 결정한 비인도적인 경제 제재를 비판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 온 한스 폰 스포닝 역시 얼마 안가 사임했다. 경제 제재로 이라크 전역이 겪는 고통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That's a tragic state of affairs. 인류의 안녕을 증진하고 전 인류, 특히 어린이의 인권 존중을 주창하는 유엔이 이런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이 더욱 비극이죠. 그러나 미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 후세인 때문에 이라크의 경제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10배에서 20배가량 방사능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지요. During the last 10 to 11 years, the incidence of cancer patients in our children had been increased about 4 to 5 times. Most of them are from outside Baghdad, 60 to 70% from the south of Iraq. Most of them are from areas which is nearby what is called the battlefield. 전쟁 후 이라크에서는 백혈병과 암, 그리고 기형아 출산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라크 의사들은 주 원인이 핵무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쟁 후 갑자기 늘어난 기형아 출산율은 임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독한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We were told 바스라에 있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의사였고요. 아내가 자꾸 악몽을 꾸다가 깨곤 했대요. 기형아가 태어나는 꿈이었는데 그건 바스라시의 높은 발암률 때문이었죠. 높은 발암률에 대한 공포가 악몽으로 나타난 거죠. 1991년 걸프전은 40여일간 계속됐다. 그런데 다시 이라크에 전쟁의 기운이 짙어가고 있다. 미영 동맹국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연이 나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이라크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군민은 병원. 걸프전 이후 6년 동안 이라크에서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달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입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암 환자들이다. 11년 전 터진 전쟁 때문에 죄 없는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치료약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So, as you see, most of our patients are complicated and many of them are handicapped and some of them are died one by one because of the lacking of many supportive measures.